여보세요. 제가 겪어온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힘들게 살아온 걸까요? 그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어 왔을 텐데요.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삶도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순간도 있었고, 힘들어서 눈물이 고이는 순간도 많았죠. 그러나 요즘은 다행히도 제 삶이 조용하고 평온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쁜 일상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평온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윽고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나서 바라며 또 한 번 더 기적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공유하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지냈었죠. 어떻게 해서 보육원에 와서 지냈는지 기억은 없지만 나는 자기가 나이에 중요한 데에 어떻게든 차별 없이 다네 근데 업가서요이 땐이라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부모님의 떠 말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별로 상관없었어요. 내 주위 모든 어린이들이 거의 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으니 뭐 특별하거나 슬플 일도 없었죠. 뿐만 아니라 내 성격도 그런 일에 신경 쓰거나 소심하게 행동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성격도 조금 변화했지만 그때만 해도 왈가닥이 산의 대장부라 해도 믿을 정도로 건방진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게 살면서 지내고 있었죠.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나와 보통의 어린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지만 그것도 나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없는 부모님을 내가 대신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 없는 게 없다고 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괜히 나 혼자 기물고 살지 않고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나가 보육원 출신이라 허세했다가 너무 가난하다는 걸 이용해 마찬가지로 내리며 놀렸었죠. 상처를 받았지만 누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나를 인하지 않고 싫어하는 친구들을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살아왔어요. 다행히 그들을 무시하면서 공부도 잘 했었어요. 옆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를 좋아해줘서 학교 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밝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들에게는 내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항상 가족이 부족한 곳에서 그리움을 느끼곤 했어요. 특히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생활 중 부모님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부모님 자리를 채워주시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제외하고도 많은 어린이를 돌봐야 했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유치원에 있는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사랑을 주고받으며 지냈기에 마음속으로만 사랑을 갈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밝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학교 성적도 좋았고 수능 성적도 우수해서 대학에 합격했지만 돈 문제로 만족해야 했어요. 4년간 장학금을 받을 확신이 없고 동시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을 벌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끔 여기 이야기나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나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희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대학을 다니곤 한다는 게 자주 나오더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적이 없었어. 대학을 다니다 보면 그런 꿈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었고 나에겐 당장의 현실이 중요했어. 당장의 현실은 홀로서기를 하기엔 부족한 자립지원금만 가지고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거든.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기로 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 일자리도 많고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 생활이라는 꿈이 있었거든.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친화력과 밝은 모습으로 적응을 잘 해나가며 일하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 그러던 중에 같이 알바를 하던 남편을 만나 도게 되었어. 집안 형편도 괜찮았고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지만 학기나 방학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친구였어.
자신이 성인이 되어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이유와 미래의 꿈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일하는 게 그의 버킷리스트였어.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비웃기도 했지만 그 빛나는 눈을 가진 멋진 남편이 꿈을 이야기할 때면 정말 멋진 사람처럼 보였어. 그의 모습에 매료되어 고백하고 사귀었어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돈을 정말 아끼셨어요. 하지만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대부분 돈을 아끼려고 하시는데 기념일에는 충분한 선물도 해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사실 제 상황도 좀 궁핍하고 돈을 쓰는 게 아까워하는 편이라 제 성향과 잘 맞는 남편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어요. 또 성격도 잘 맞았고요. 그러다가 종종 남편이 어두운 표정을 짓는 걸 보게 되었어요. 집안 문제 때문이라며 돌려 말하곤 했는데 몇 번을 물어보니 결국 그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동생 때문이라고 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한 동생이 방에 갇혀 나오지 않는다며 대인기 피증이라고 했어요. 너무 치료를 원하는데 동생은 가족을 보지 않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힘들어 하셨어요. 화장실도 가족들이 다 잠자는 밤에 가시고 밤에 물이나 밥도 베끼는 거라면 아무리 늦어도 그때 먹는 그런 일들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동생이 괴롭힘을 당해온 것을 오빠가 몰랐다니 정말 속상하고 용서가 안 돼요. 저 말고 가족들 모두 마음이 같다는 건 맞아요. 동생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에 무엇을 해줄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했습니다. 결혼 프로포즈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업 준비와 집중할 시기라 생각되어 결혼이 적절치 않을 것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안정되어 있다면 결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원래의 계획에 따라 지금이 한미와 결혼하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 앞으로 사업을 이어가며 너와 함께 아내로서 나의 곁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너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텐데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신혼집을 구할 만큼의 전세 자금은 나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너의 허락만 있으면 돼. 평소에 허튼 말을 잘 하지 않는 남편이어서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결혼식 이외에도 망설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고아 출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당연히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내 배경을 알고 결혼에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걱정은 무색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께서 날 반갑게 맞아주셨고 남편이 내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달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그런 모습이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심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예비 며느리로서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다. 나에게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고아 출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일인 것이겠지. 제 일이 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쉽지 않은 상황이어도 두 분은 제 출신 배경을 이해해 주셨어요.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모시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대접에 정말 감사했어요. 비록 제가 무능력한 사람이었지만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었어요. 어떤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게 쉽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면 마음의 문을 닫은 어린 동생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학창 시절에도 소심한 친구들을 도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준 적이 있었죠. 누군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진 못해도 가족들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후 남편에게 뜻을 전하고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시댁에 종종 찾아가 여동생 정아와 어울려 보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외출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용기가 없던 시동생이 이해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은 저와 남편의 결혼식장을 찾아왔어요. 우리나 남편 나 시부모님은 전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에게 혼자 결혼식장에 찾아온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우리 가족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저와 남편의 부부로서 결혼식을 맞이한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시동생이 보여준 용기로 우리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고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에게 너무 감사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같은 상황에서도 도와줬을 것입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저 당연한 보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시동생도 밝아지며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해왔어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던 시동생이 혼자서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 거죠.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말할 게 있어요. 또 허락도 받아야 하고, 아빠, 엄마, 나 배낭여행 가보려고 해요. 물론 아빠, 엄마가 쉽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무슨 걱정하시는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배낭여행만큼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여자 혼자서 갔다 온 사람들도 많죠. 이번 배낭여행 다녀오면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모든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때보다는 좋아졌지만 제 손으로 뭐 하나 해본 건 없죠. 아직도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내 힘으로 성취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가는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무 때나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엄마나 아빠가 너무 걱정한다. 너랑 함께 갈 일행이 있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 있는 행동들도 많잖아요. 너 혼자 해외로 긴 시간을 보내는 건 아직 우리도 불안해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부모님과 막내 형제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막내 형제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막내 형제의 결심을 보고 마음을 더 굳게 먹으며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막내 형제 양쪽 모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연락이 어려웠고 여러 나라를 돌며 어려움을 겪는 여행을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막내 형제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막내 형제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제 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결국 막내 형제의 편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제 생각에는 정화 여행을 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혼자 배낭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인 숙박업소도 많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동생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전화를 통해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위치한 곳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시동생이 그야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나길 기도하며 이동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속해서 걱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우리 마음을 걱정으로 가득 채웠죠. 마침내 시동생의 흔적을 찾았고 그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구조하고 그녀에게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 주었죠. 그녀가 무사히 돌아와서 우리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든 시간을 극복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사건은 더 나은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이 사건을 이겨낸 결과 더욱 단단한 가족의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함께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족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도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일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동생의 시신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의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생을 찾아가는 길 내내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 있었다면 아직 우리 곁에 있을 텐데 왜 시동을 거는 것이었을까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시신을 확인한 뒤 외국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두 분께 단호하게 동생의 죽음을 알리고 싶진 않았으나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친척에게 동생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시신을 받아 돌아가려던 순간 다시 한번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결국 세상을 뜨시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 가정은 비극으로 뒤덮여 가족들은 시동생과 아버지를 동시에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불행한 일의 책임을 나로 돌리며 미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도 어버이인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여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큰 비극을 막고 싶은 마음에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돌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을 베풀지 않으시는 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셨고 미워하셨습니다.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가진 욕을 다 들이키고 어려운 존재인의 일을 견디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게 하는 것이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모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어머니만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병에 걸린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췌장암이라고 말이었죠. 이미 손을 대기 힘든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떴어요. 이미 죽일 힘이 가득 찬 저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더욱 멀어지게 했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걱정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대역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나의 거리는 좁아지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니 날짜로 계산하면 3651일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안에 풀어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밀어내는 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때때로 서운함을 넘어 짜증나며 아래와 같았습니다. 화가 난 거 알아요. 제 마음도 알아주실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밀어내기만 하시는 건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두 자식을 잃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보면 어쩌다 그랬냐는 듯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난 항상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내게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더 관대해졌어요. 처음에는 내게 상처를 많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처럼 잘해줄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화를 내고 밀어내는 일도 있었어요. 변덕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대화를 최소화하려고 집안일을 직접 처리하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어머님을 보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이상한 행동이 늘어나자 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왜 하늘이 일어나 할 만큼 불쌍하게 느꼈죠. 몇 년 사이에 아버지와 두 자녀를 잃으신 후 10년 동안 혼자서 슬픔에 잠겨 사셨던 우리 어머님이 이제는 다시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보호자로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돕고 싶어서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어를 다시 공부하고 외국이든 한국이든 치매 치료에 관한 모든 글을 읽으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식단, 생활습관, 운동, 치료까지 모든 것에 신경 쓰면서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머님도 저의 노력에 잘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어머님을 돌보며 지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있어서 다른 병과는 달리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치매가 없던 시절 갈수록 엄마가 약해지고 계셨습니다. 제 노력이 큰 차이를 못 만들고 변해가는 엄마 때문에 항상 제 탓이라고 느꼈어요.
대학에 다니던 시절 시동생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할 때 찬성하지 않고 부추기지 않았으면,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건강을 챙기고 병을 조기에 발견했으면 지금 엄마가 앓는 치매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매일 어제와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어지러웠던 때였죠. 엄마가 점점 심리를 잃는 횟수가 늘어나던 어느 날 밖으로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나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는 계획적으로 집을 떠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방에는 엄마가 저에게 보낼 편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한미야, 나다.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원망했어. 청아가 여행을 간다 했을 때 나는 고집을 부렸는데 그때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말로 너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싶었던 것 같았지만 그게 남편마저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의 감정에 한동안 취해 있었던 것 같아. 정아가 평생을 떠나면서 나의 감정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난 후 모든 게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을 가지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니?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내가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더라. 이미 우리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와온 것 같고 나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내 곁에서 도망가기를 바랬어. 그러한 이유로 더 모질게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웃긴 게 내가 내 곁에 남아있어 줄 것을 바랬어. 나도 너조차 없으면 더는 살아갈 힘이 없었거든. 그래서 놓아줘야 하는데 노력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정말 놓아야겠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해온 짓마다 질립니다. 하지만 너는 어떻게 했니? 그리고 앞으로 내게 어떻게 더 힘든 일을 시킬 것이며 내가 떠날 텐데 너는 내 곁을 떠날 아이가 아닌 걸 알아. 너는 그만큼 착한 아이니까. 그래서 내 곁에서 떠날 땐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니? 못된 시어머니로서 평생 욕해도 좋아. 내가 이런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을 사라지게 해주지 말아야 해. 나를 찾지 말아야 해. 어미야, 노인을 버리고 잘 살아라. 너는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작가들이 눈물로 가득 차는 걸 참지 못하고 감상에 헤엄치던데 이런 쉬운 시간에 눈물을 흘릴 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 내가 밖으로 나가려는 어머니를 찾아야 했어. 혹시 밖으로 나가곤 정신을 놓는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려워지기도 해. 급하게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의 실종을 설명했고 나도 어머니를 찾으려 거리를 헤매었어.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답답했어.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녀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 멀리 나가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어서 무작정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찾으려다가 번화가에 이르렀어.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어머니와 비슷한 분을 발견하면 붙잡아 확인했어. 사람이 많아서 혼란스러웠어. 계속하다 어머니를 잃어버릴까 봐요. 그렇게 울고 싶은 마음에 몇 시간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번화가의 한쪽 벤치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멀리서 확인했을 때도 어머니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 제 모습이 엉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서 빨리 선명해지기로 결심했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분과 대화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동할 수 없었어요. 대화 중인 분에게 제게 대해 얘기해 주셨고 어머니는 저를 딸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게 대해 약간 고민스럽고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혹시 내가 딸을 보내기 싫어하는 건 아닌지 모르고요. 네, 그들 모두 예쁘다고 한다. 그들은 나를 예쁘게 만들었지만 내 성격은 나쁘다. 나쁜 소리만 들리네요. 당신은 못생긴 어머니죠. 하지만 딸이 요전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키운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는 어머니가 부러워요. 자식이 있어도 미안해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아이는 멀리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나는 참 못생긴 어머니죠. 아이를 출산한 후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딸은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길에서 마주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혹시 내 딸을 알아요? 갑자기 딸이 보고 싶네요. 왜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나를 딸을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어머님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더 불안해하기 전에 내가 나서기로 했어요. 벤치 뒤에서 나온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말씀드렸고 어머니를 모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남편인 형제와 함께 놀라웠습니다. 얇게 미소 짓고는 부인이오님, 두 분 모두 걱정했습니다. 놀랐다면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어머님의 말벗이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어머님은 나도 괜찮다고 감독도 아니라고 선생님 같은 눈길로 살펴보겠지요. 어머님, 나야 나 알아요.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떡국을 만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서는 제게 거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려던 찰나 주마잡고 쉬는 분이 끼어드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물으셨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것은 혹시 이한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한미라면 아마도 한인가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입양하거나 데려온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지요? 사실은 아니라고요. 무슨 이유로 제가 입양되었는지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중년 여성께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나에게 친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지만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중년 여성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라왔는데 따로 부모님으로 소개해드릴 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맞구나, 맞았네. 그렇다면 나는 널 못 잊어버릴 리 없어. 매일 너를 찾았는데.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는 너의 엄마야. 너의 진짜 엄마야.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앞이 깜깜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사진 속 여자아이를 보세요. 사진 속 여자아이가 당신과 닮았지 않나요? 모르겠다면 여기 이마 부분을 봐주세요. 이게 사라지지 않죠. 여기서야 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데 정말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중년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아주머니는 나의 친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진 속 어린아이가 저와 닮았지만 그 나이에 모든 아이들이 비슷해 보이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러나 마을 아줌마는 제 이마에 보이지 않는 독특한 점인 모자를 발견해 주셨다. 그 말을 듣자 나는 그녀가 나의 친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아줌마는 내가 실종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친구 집에서 놀던 나는 친구 어머니가 잠자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동네 상가에서 발견되고 난 후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들과 마을 사람들이 나를 찾아 헤매었다고 한다. 정말 마을을 헤치고 나왔지만 사라진 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 발견은 상가 안에서였고 그 후 사라졌다. 그리고 부모님은 점차 범위를 넓혀 나를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내가 실종된 장소는 서울이었지만 내가 거주한 지역은 전주였다. 그래서 나를 찾기 어려웠다. 현재는 인터넷이 있고 먼 곳까지 연락할 수 있지만 80에서 90년대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어 한켠이 막막했다. 나중에 보육원 목록을 보니 왜 나를 찾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자식을 잃고 죄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를 찾고 있던 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현실감을 느낄 수 있었고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기분을 묘사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감동적인 가족 상봉을 어머니도 기쁘게 축하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그날, 과거의 일들에 대해 어머니께 설명했죠. 어머니 덕분에 만난 친모 이야기를 공유하며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울다 보니 우리는 서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마주했어요. 양해를 구하고 가정을 소개한 뒤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이야기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다시 만난 가족들과 함께 눈물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우리 모두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어머니도 우리가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실 의지를 갖고 그날을 지내는 동안 다시 가족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옹액이 부쩍 더 커진다. 한 리프만 아주 챙기려 하느니 더는 내 곁줄거나 고생 아랑 있고 싫다. 내 남다 재산 정리하다 줄 고주고 나는 요양병원 입고 살만하면 돼. 사양 2열에 전에 이러한 모양한 일이 아마 해줘야만 한다면 돼. 그간 내 욕심이 너를 붙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게 마음 편하록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런지 너네 가족도 찾았잖니. 그러니 우리 좀 하도록 하자. 싫다 어머님. 저는 지난번에도 끝까지 모실 거란 이술이쭈 고생과로 떠날 거면 전부 끝였어요. 내가 어머님을 모시는 게 마음 편해서 그렇죠. 여름 어머님을 모시는 전문 병원보다도 못할지라도 노력하겠습다. 음악과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슴, 서해 그럼이 10년 이약험도, 서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실 거야. 어머님과 나